알기 쉬운 경제 완전 정복. 가장 가까이 있는 생활 경제 뉴스. 김은경의 생생경제. 네, 생생경제가 끝나는 오후 5시에는요. YTN 라디오의 특집 생방송 나누면 행복한 라디오쇼가 방송이 됩니다.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희망의 끈을 이어주기 위해서 마련된 이번 특집 방송은요. 무엇보다 여러분의 참여가 큰 힘이 됩니다. 정기 후원 전화는 1688-3570인데요. 이쪽으로 전화를 주시면 희망 나눔에 동참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오후 5시 YTN 라디오 특집 생방송 나누면 행복한 라디오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이렇게 잘 넘어가? 우리가 모였으니까! 하이트! 경제 뉴스의 진실과 오류. 생생경제가 떴다. 오늘의 생생 인터뷰는 외부 회계감사제도 도입, 아파트 관리비 비리가 해결될지 알아보겠습니다. 생생경제 3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외부 회계감사 제도는요.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관리자는 외부에 있는 감사인으로부터 매년 한 번에 이상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는 제도입니다. 이번에 도입이 다시 되는데요. 하지만 아파트 입주민과 관리단체는 아파트 감사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파트 비리의 근본적인 문제가 과연 무엇인지, 그리고 외부 회계감사제도 외에 또 필요한 제도나 대책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비리 척결 운동본부의 송주열 대표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송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송주열입니다. 네, 물론 아파트마다 좀 다르겠지만요. 한 가구당 한 달에 내는 관리비, 이게 최소가 얼마고 최대가 얼마 정도인가요? 네, 보통 1000세대 아파트의 1년간 관리비가요. 한 20억에서 25억 정도 됩니다. 오, 네. 그러면은 그걸 1000으로 나눠요? 매달 한 2억에서 2억 5천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죠. 예. 근데 그러면은 이렇게 내는 관리비는요, 누구도 감사하지 않고 그냥 관리사무소에서 다 그냥 알아서 받아서 처리를 하고 그렇게 돼 왔던 건가요? 그렇지는 않고요. 네. 회장이 있고 그 감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내부예요? 감사님이 예. 내부 감사죠. 네. 그러니까 동대표분들 중에 감사님을 그 주민 직선으로 선출하게 돼 있는데요. 네. 그 잘 하시는 분도 계시고 지식이 없어서 그냥 그 직책만 보유하고 계신 분도 계시고요. 네. 감사는 전문 지식이 없어서 사실상 못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비리가 생겨도 모르거나 혹은 뭐 알고도 넘어가거나 그런 구조일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예. 네. 근데 이번에 그 도입이 다시 되는 외부 회계 감사 제도요. 그러니까 이게 내부에서 하면 사실은 짜고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막 그 정말 속된 말로. 근데 네, 이게 외부 감사 제도가 원래 있었다가 폐지가 됐었잖아요. 네. 그때는 왜 폐지가 됐었나요? 그 실효성이 없어서 폐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실효성이 없어서. 예. 네. 그 수십 년 동안 그 감사제도가 폐지가 됐을 때도 회계감사를 받았거든요. 예.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비리로 적발된 사례가 회계감사에서 적발되지 않았고요. 대부분 내부 고발자나 주민들이 1년, 2년 동안 끝까지 추적해서 네. 적발된 사례들이 대부분입니다. 뭐 말하자면 배우 김부선 씨가 난방열쇠를 불리는 것도 그런 사례죠?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았는데 좀 바꿔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은 다시 도입이 되거든요. 네. 예. 그러면은 실효성 문제는 좀 해결할 장치가 마련이 된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그거를 공식석상에서 줄기차게 외부 회계감사 의무화가 네. 그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을 해온 사람이고요. 예. 왜냐하면은 그 회계사분들이 아파트에 와서 감사를 하는 부분이 통장 거래 내역과 장부의 기록이 맞는지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비리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장부에 그 오류를 남겨놓고 비리를 저지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고서를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배포하는 행위가 네. 비리를 적발하거나 관리비를 절감하는데 크게 도움이 안 된다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것만 본다면은 상식적으로도 오류를 발견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지금 비리가 벌어지는 유형이 네. 그 공사비를 부풀려서 그 뒷돈을 네. 챙기는 유형으로 바뀌었는데요. 네. 그 회계사분이나 그 수사기관에서 와서도 그 공사비 부풀린 거를 적발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범죄 행위를 저지른 분들이 네. 자백을 하기 전에는 적발하기가 사실상 어렵고요. 그렇기 때문에 회계감사 의무화가 비리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는 주장은 좀 잘못된 생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그동안에 이런 회계를 조작하거나 하는 비리 행위는 어떤 형태로들 이루어져 왔나요? 회계를 조작해서 과거에 2013년도에 그 인천에서 그 경리 아가씨가 5억을 횡령하고 이제 구속된 사례가 있었어요. 네. 이때도 관리수당이나 입주자 대표 누구도 회계를 조작하는지를 몰랐고요. 예. 그 적발된 결과는 주민들이 관리비를 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독소장이 날라온다. 이상하다. 예. 라는 소문이 퍼져서 주민들이 추적을 하게 됐고요. 네. 이걸 가지고 이제 수사기관에 의뢰를 해서 적발이 된 사례거든요. 아, 그러면은 그거는 단독 범행이었나 보네요? 예, 관리수당도 몰랐고요. 예. 병리가 이제 현금을 받아서 그 이제 입금이 안 된 것처럼 회계장부를 조작하고 이제 이런 일을 갖다가 5년 동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네.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밖에 또 다른 사례가 있나요? 다른 사례는 이제 그 승강기를 이제 그 유지보수하는 데 있어서 이제 고치지도 않고 고쳤다고 영수증만 챙겨놓고 네. 가짜 영수증을 챙겨놓고 돈을 지출하는 사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네. 이런 것들을 회계감사에서 적발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이게 가짜인지 진짜인지를 영수증만 보고서 판단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네. 회계감사가 그 무의미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주민들이 스스로 감시하는 제도를 둔다. 이걸 좀 잘 가동시키겠다라고 하면은 그건 가능할까요? 비리를 잡아내는 게? 일단은 주민들이 그 아파트 관리 업무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예. 교육이 필요합니다. 주민들을 상대로. 예. 네, 주민들을 상대로 교육을 해서 이러이러한 것을 사전에 예방하는 방법은 이거다라는 그 교육을 강화하면은 주민들이 스스로 찾아낼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추어질 것이고 네. 관리비는 내려갈 가능성이 큽니다. 교육은 그러면은 관리사무소가 주체가 되어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야지 되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관리사무소를 견제해야 되기 때문에 네. 주민들은 관리사무소를 견제할 수 있는 그 다른 단체나 예. 지자체에서 교육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파트 비리 척결 운동본부에서도 그런 교육하고 계신가요? 네, 간혹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그러면은 이 외부 회계 감사 제도가 도입이 돼도 유명무실이라고 했는데 어쨌든 도입을 한다고 하고 여기에 대해서 아파트 관리사무소라든지 뭐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같은 관리인 단체에서는 반발을 하고 있거든요. 당연하게 반발을 할 것 같기는 한데 근데 유명무실하다면 왜 반대를 할까요? 그게 반발을 하는 이유는 제가 보기에는 이거예요. 과거에는 100만 원이면 회계감사를 할 수 있었는데 예. 지금은 한 700만 원으로 인상이 됐어요. 아, 외부 전문가를 쓰니까. 네, 공인회계사에서 이제 입찰에 붙이니까 예. 최저가가 700만 원씩 들어오니까 너무 관리비 부담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가 발생했고요. 그러면 전에 100만 원에 했던 거하고 700만 원에 그 회계감사를 받는 거하고 달라진 게 뭐가 있냐? 금액만 올라갔지 않았느냐? 이런 여론이 지금 팽배하고요. 네. 담합에 대해서도 지금 입주자 단체에서 공정거래위원회에다가 담합에 대한 민원을 넣은 상태고요. 어떤 담합이요? 조사 중에 있습니다. 어떤 담합? 그러니까 말씀. 회계사들이 예. 과거에 100만 원, 200만 원에 했던 입찰을 예. 700만 원 정도로 고가에 담합을 해서 입찰을 하고 있다. 이 부분을 조사해달라 해서 지금 민원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그럼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같은 그런 협회에서 반대하는 이유는 금액이 많이 든다는 건데 그러면은 그게 금액이 늘어나면은 관리비에 전가시키지 않겠어요? 그럼 주민이 맞습니다. 피해를 보겠네요? 네. 예. 주민 생각해서 반대하는 건 아닐 것 같기도 한데. 일부는 그런 부분도 있죠. 비리를 저지르는 분들은 회계감사를 안 받는 게 훨씬 유리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네. 제가 볼 때는 그거예요. 700만 원 아니라 1000만 원 줘서 회계감사를 받았을 때 네. 비리가 적발되고
그로 인하여 관리비가 내려간다면, 즉 비용보다 편익이 훨씬 크다면 네. 회계감사를 받는 게 훨씬 유리하거든요. 그래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예. 것이죠, 현실은요. 근데 회계사회 그 분에 따르면은요, 이게 관리비에 추가되는 금액, 이 외부 회계감사 제도를 했을 때 관리비에 추가되는 금액이 실제로 보면은 가구당 한 달에 1,000원 정도다라고도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 말은 맞는 얘기인데요. 예. 그분들은 이제 업자분들이니까 편하게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 회계감사하는 방식이 그 공인회계사에서 보통 우리가 그 기업 회계 기준으로 한다 이런 규정이 있어요. 아파트 네. 회계를. 예. 근데 기업 회계하고 아파트 회계는 개념이 다릅니다. 기업에서는 그 최대 수익을 내는 게 기업이고요. 이윤을 많이 내야 되니까. 그런데 아파트는 관리비를 절감하는 쪽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관리비를 절감하려면 비용 지출을 얼마나 줄였느냐. 네. 줄이지 않았으면 왜 줄이지 않았는지 그걸 회계감사하시는 분들이 적발을 해야 되는데, 예. 그 자체에 대한 개념을 모르기 때문에 사실 회계감사하시는 분들이 접근을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 다시 한 번 더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지금까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파트 비리 척결 운동본부의 송주열 대표였습니다. 언니, 나 의뢰 개공업 흑주 괜찮은 대리운전 번호 하나 알려주세요. 좌우로 정렬 2588 2588 대리운전 2588 2588이 좋아요. 언니, 2588 단골인가? 노래도 잘하네. 그렇다면 국주도 좌우로 정렬 2588 2588. 네, 잠시 후 생생경제 4부에서는 금융상품 백서 코너 있습니다. 정부가 어제 발표했죠. 가계부채 종합관리 방안,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어떨지, 그리고 대출을 받으신 분들 대처해야 할 것들은 어떤 건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권영주의 달리는 경제학도 있습니다. 하반기 신차 동향을 미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4부에서 뵙겠습니다. 어려운 경제학은 가라. 귀에 쏙쏙 들어오는 김인경의 생생경제. 가나다라 와봐사 자차카타파 전해주고 싶은 얘기 바람병에 담으면 한글이 모자랄지도 몰라. 병 하나에 담을 수 없는 초정탄산수 이야기. 파란을 일으키다. 초정탄산수. 안녕하세요. 유플러스 모델 보아입니다. 최신 영화 미드부터 인터넷 강의와 맛집까지 보고 싶은 비디오를 검색하면 카테고리별로 보기 쉽게 정리해주는 국내 최초 LTE 비디오 포털. 이제 보고 싶은 비디오 마음껏 즐기세요. 미래에는 방구로 가는 자동차를 탈래요. 미래에는 시간을 올리는 냉장고를 만들 거예요. 아이들의 상상력을 길러주는 것이 우리가 미래를 준비하는 방법입니다. 교육 출판에서 문화 콘텐츠까지 미래를 밝히는 힘. 알면 대박, 모르면 쪽박. 금융상품 백서. 정부가 어제 가계부채 종합관리 방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보면은 대출을 받기가 점점 더 어려워진다는 얘기도 나오고 대출 상환도 좀 더 많이 해야 될 수도 있다는 얘기도 나오는데요. 어떤 내용이고 또 어떤 영향이 있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한은행 중동지점의 서춘수 지점장이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발표한 이 대책을 보면은요. 네. 일단 상환 능력을 봐서 깐깐하게 대출을 해주겠다. 그리고 네. 상환도 따박따박 할 수 있도록 하겠다. 뭐 이런 내용들 같거든요. 네. 그렇죠. 내용이. 그렇습니다. 예. 예. 어제 발표한 내용을 보면 크게 세 가지인데요. 네. 어쨌든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심상치 않으니까 처음부터 나누어 갚는 분할 상환 방식을 더 늘리겠다. 네. 그래서 빚을 갚아나가는 구조로 전환시키겠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은행과 같은 금융회사가 대출을 해줄 때 처음부터 갚을 수 있는 만큼만 대출이 취급되도록 심사 방식을 개선하겠다라고 했는데 방식을 더 강화하겠다 이렇게 네.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은행권의 대출을 제재하다 보면 풍선 효과로 제2금융권으로 대출이 쏠릴 수 있기 때문에 이금융권에 대한 대출 관리도 강화하겠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지금 은행에서 대출 받을 때 뭐 제일 많이 받는 게 주택담보대출이니까요. 은행권의 금리는 어느 수준이죠? 요즘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보면 이제 거래 실적에 따른 금리 감면을 해드리고요. 또 즉시 원금을 분할 상환하면 또 금리를 깎아드립니다. 네. 그러면 최저금리를 적용받을 수가 있는데 변동금리는 최저금리가 연 2%대 중반이고요. 고정금리 대출은 최저금리가 3%대 초반입니다. 네. 그래서 고정금리 대출이 0.5%포인트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변동금리라고 해도 앞으로 변동이 이제 높아지는 걸로 변동될 수 있으니까 네. 고정금리 대출이 조금 비싸도 이쪽을 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는 고객들이 어떤 선택을 많이 하나요? 예, 우선 금리가 싼 대출을 선택을 합니다. 아, 우선 싼 거. 예, 예. 그래서 청구에 찾아오시는 고객분들은 당장 이자 부담이 낮은 변동금리를 선택하는 네.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약 70% 정도가 변동금리를 선호하고요. 예. 이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 청구에서도 앞으로 금리가 오를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고정금리를 선택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고 말씀드리면 금리가 오른다 하더라도 그렇게 당장 오르겠느냐 뭐 네. 이런 반응들을 보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변동금리를 그래요? 더 많이 선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당장의 부담을 더는 것일 뿐일 수도 있는데 네. 예, 그리고 이게 그 정부의 방침을 보면은 변동금리보다는 좀 고정금리 대출 쪽으로 바꾸고 또 예. 만기에 일시에 상환하는 것, 그러니까 이자만 내고 원금은 거치하는 거잖아요. 그것보다는 아까 말씀하신 즉시 분할. 해서 네. 원리금을 내는 그런 대출을 늘려봐서 대출의 질을 좀 높여보겠다는 것 같은데. 예. 예. 근데 만기 일시 상환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더 많은가요? 아무래도 이제 만기 일시 상환을 하게 되면 금리가 0.3에서 0.3%포인트 정도 높습니다. 네. 받자마자 즉시 원금을 분할 상환하면 금리를 0.3%포인트 깎아드리고요. 네. 그래서 고객분들은 물론 이자만 부담하는 것보다 원금을 나눠서 갖게 되면 매달 상환하는 부담이 늘긴 하지만 어쨌든 대출은 또 언젠가 갚아야 되고요. 네. 그래서 금리 낮은 방식을 선호하기 때문에 만기 일시 상환보다 금리가 0.3%포인트 정도 낮은 대출 받고 나서 바로 원금을 상환하는 즉시 원금 분할 상환 이런 방식을 더 선호합니다. 그럼 시중에서는 이미 그런 쪽으로 좀 가고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네. 예. 그럼 정부의 방침대로 고정금리하고 변동금리 중에선 아무래도 예. 변동금리가 0.5 정도 낮으니까 변동금리를 선택하고 네. 그리고 만기 일시 상환하고 대출 받자마자 즉시 원금 분할 상환하고 금리 차이가 한 0.3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즉시 원금 분할 상환 이쪽을 더 선호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네. 근데 이제 분할 상환을 택하게 되면은 당장 원금도 같이 갚아야 되니까 부담은 계속 좀 이렇게 똑같이 가지만은 첫 부담은 좀 클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쪽으로 유도하려고 그러면 어떠한 좀 인센티브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지금 정부가 고정금리 그리고 분할 상환 방식 비중을 늘리겠다. 뭐 이런 의도인데요. 어제 발표한 내용도 그거였고요. 네. 그래서 정부가 상반기에 안심 전환 대출 이것도 고정금리고 즉시 분할 상환 방식이었고요. 약 33조 원 정도 지원을 해서 이 고정금리 분할 방식 대출 비중이 전체 주택담보대출 중에서 33% 정도로 올라왔습니다. 네. 6월 말 기준으로. 그런데 이 비중을 올해 말에 35%, 내후년 말에 45%로 끌어올리겠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대출금리를 깎아주겠다. 고정금리와 분할 방식 선택하는 대출자에게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료를 우대해주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단기 변동금리 그리고 일시상환 대출자는 최대 0.3%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료를 적용하겠지만 네. 장기 그리고 고정금리 분할상환 대출자 그러니까 정부의 어떤 가이드라인을 따르면 이 신용보증기금 출연료율을 최저 0.05%까지 낮춰서 네. 우대해드리겠다 이렇게 발표도 했습니다. 어쨌든 그러면은 고정금리
분할 방식 이걸 택하는 사람들은 신용보증기금 출연료를 좀 아끼는 식으로 그렇습니다. 대출금리 혜택을 받게 되는데 근데 이 신용보증기금의 출연료는 다 내야 되는 건가요? 주택을 구입하면서 소유권 이전일 기준으로 해서 3개월 전후에 대출 받을 경우에만 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미 살고 있는 집, 소유권 이전 등기하고 나서 3개월 이상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대출받는다면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신용보증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료를 물지 않고요. 예,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집을 사면서 대출받는 경우에는 3개월 전후에 해당되기 때문에 주택금융 신용보증기금 출연료를 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이 수수료가 대출금리에 그대로 녹아 들어있기 때문에 대출금리가 최대 0.3%포인트 더 인상되는 뭐 그런 결과가 되는 것이죠. 대개의 경우엔 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걸 좀 혜택을 주겠다라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출 심사를 깐깐하게 하겠다라고 하니까 아니 빚내서 집 사라 그럴 때는 언제고 빚 내는 것도 이제 어렵게 하나? 그러면은 이제 전세 사는 분들이나 주거 문제들 있는 분들 당장 좀 불안하거든요. 심사 방식 개선이라는 게 대출을 더 안 해주겠다는 뜻일까요? 어떻게 보면 정부에서 대출을 안 해주겠다라고 한다면 지금 가계대출이 정부 의도와 달리 급증하고 있는데요. 이걸 좀 완화시키거나 줄이겠다면 방법은 DTI, LTV 이 비율을 낮추면 됩니다. 그런데 정부가 이번 이 비율은 그대로 놔두고요. 이제 DTI라고 해서 소득 대비 대출액 기준을 따질 때 개인 사업자는 소득금액 증명원을 세무서에서 떼어오도록 하고요. 또 직장인은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제출하도록 하고 또 연금 받는 분들은 연금 지급기관의 증명서 그리고 국민연금 납부액, 건강보험료 이런 자료를 가지고 심사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소득증명이 없는 분들이 계십니다. 전업주부 같은 분들이 해당되겠는데요. 이분들이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을 때 직장 다니지 않기 때문에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이 없는 것이고요. 또 개인사업자도 아니기 때문에 소득증명은 떼를 수도 없고요. 또 연금 받지 않기 때문에 연금 받는다는 증명서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은 신용카드 사용액을 기준으로 해서 뭐 신용카드를 이 정도 쓴다는 것은 소득이 있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DTI를 인정해주는 방식이 있습니다. 유사한 방식으로 은행에 예금이 있으면 소득이 있는 걸로 보고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이제 대출을 해드렸고요. 또 소득이 아예 없는 분들 이분들도 1억 원까지는 DTI를 따지 않고 대출을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내년 1월부터 이런 방식은 없애겠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한 것이죠. 그러면은 어쨌든 더 깐깐해지니까 문이 좁아지는 거는 맞네요. 그렇죠. 그래서 소득이 명확하지 않은 분들, 상환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시는 분들, 그렇습니다. 소득이 명확하지 않은 분들은 내년 1월부터 대출을 강화하겠다, 뭐 이런 의도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막 직장생활 시작해서 얼마 안 된 소득이 좀 낮은 청년들이나 자영업자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대출받기가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사실인가요? 뭐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얘기가 되겠고요. 또 자영업자분들은 이제 대출 받으려면 소득금액 증명원을 세무서에서 떼와야 되는데 아무래도 소득 신고율이 낮기 때문에 이분들은 소득이 낮을 수밖에 없겠고요. 또 이제 직장 생활을 막 시작한 청년들도 소득이 낮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년이 된다면 아무래도 대출받기가 쉽지는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스트레스 레이트라고 해서 스트레스 금리라는 걸 더 적용을 한다고 하는데 이건 뭔가요? 앞으로 금리가 상승할 가능성에 대비해서 매달 갚아야 되는 원금 이자 상환액 이걸 늘리거나 아니면 앞으로 금리가 상승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면 이제 대출 금액을 줄이는 뭐 이런 제도를 말합니다. 선진국에서 이미 시행한다라는 거고요. 우리나라도 이제 앞으로 금리가 사실 미국이 금리 올리면 뭐 우리나라도 이 영향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을 테니까
여기 대비해서 대출 금액을 줄이거나 매달 상환액을 늘리겠다. 네. 뭐 이런 제도입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신한은행 중동지점의 서춘수 지점장이었습니다. 다양한 자동차 뉴스 모아 정확하게 전하는 권영주의 달리는 경제학. 네, 권영주의 달리는 경제학 오토타임즈의 권영주 기자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차 잘 팔리나요? 국내에선 잘 팔려요. 국내에서요? 네. 근데 상반기에 그러면은 팔린 게 많았다라고 지난번에도 한번 언뜻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네. 어떤 차들이 많이 팔렸나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어떤 차라고 하면 뭐 특정 브랜드를 언급하기는 좀 그렇고 예. 기본적으로 SUV가 많이 팔렸는데요. 예. 얼마나 많이 팔렸냐면 일단은 상반기 국산이나 수입 가리지 않고 내수에서 85만 2천 대가 팔렸단 말이죠. 예. 전년 대비 6.3% 증가인데 이게 대수는 5만 1,000대가 늘어난 겁니다. 그 5만 1,000대 중에 기본적으로 이제 수입차가 절반 정도를 가져갔고요. 네. 나머지 회사들이 이제 남은 한 2만 5천 대 정도를 이제 쪼개서 가져갔는데, 상반기 전체 보니까 이제 승용차가 72만 4천 대, 어쨌든 승용차 판매가 많이 늘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요즘 경기가 안 좋네라고 자꾸 얘기해도 자동차 판매는 대단히 꾸준하게 증가를 하고 있는 추세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수입차가 절반 정도의 증가분을 가져갔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그러면은 국내차, 특히 뭐 국내 자동차 브랜드의 대부분을 가지고 있는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점유율이 좀 줄어들거나 그런 부분이 있었나요? 그렇죠. 승용 점유율로 보면 예. 작년 상반기에 현대자동차의 승용 점유율이 37.7%였습니다. 예. 그 당시에 국내에서 이제 25만 대를 팔았는데 올해는 24만 대로 떨어졌죠. 예. 그 점유율이 34%로 3.7%포인트 줄었어요. 그런데 이게 재미난 게 이제 우리가 좀 자세하게 좀 짚어봐야 될 게 네. 이게 단순하게 점유율이 떨어진 거 가지고 위기라고 보는 게 아니고 이렇게 보는 거죠. 우리가 보통 그 평균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판매가 내수가 6.3% 증가를 했는데 그럼 현대차도 원래는 평균 6.3% 증가를 했어야 되죠. 그런데 3.7% 줄었단 말이죠. 네. 결과적으로 10%가 넘게 빠진 겁니다. 현대차는 다른 회사들이 판매 대수를 다 플러스로 늘릴 때 혼자서 9,400대가 마이너스였습니다. 왜 그런 거죠? 오늘 현대차 실적도 나왔는데 그렇죠. 영업이익이 5분기째 감소를 했어요. 그렇죠. 예, 거기에서 이제 여실히 드러나고 지금 다시 한번 또 확인 사살을 하는 셈인데 왜 그랬을까요? 뭐 말씀하신 대로 오늘 실적 발표했는데 네. 글로벌 시장에서도 전년 동기에서 3.2% 감소한 241만 대에 그쳤고 네. 국내에서도 3% 떨어진 33만 5천 대에 그쳤단 말이죠. 그러니까 덜 팔아서. 그렇죠. 그러면 어쨌든 현대차 입장에서는 해외에서 안 팔리는 걸 국내에서 많이 팔아서 만회를 하든가 예. 국내에서 많이 팔리면 해외가 좀 적게 팔리든가 뭐 이렇게 돼야 되는데 양쪽 다 지금 마이너스를 기록하니까 정말 심각하다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거죠. 근데 경기가 안 좋아서 차를 안 사는 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현대차를 안 사는 것도 경기가 안 좋아서 현대차를 안 사는 건 아니네요. 그렇게 해석할 수는 결코 없을 겁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예. 경기가 안 좋아서 현대차를 안 산다면, 그러니까 자동차를 안 산다면 예. 현대차가 빠져 아니라 전체가 다 빠져야 되는 건데 현대차를 빼고는 다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어떤 브랜드 이미지에서 뭔가 좀 타격이 있는 거 아니냐. 네.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 예. 물론 뭐 현대차가 상반기에 판매됐던 차종을 보면 좀 오래된 차가 많습니다. 소비자들은 아무래도 신차에 많이 민감도를 보이기 마련인데 네. 그 오래된 차가 많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하반기에 새로운 모델로 다 교체를 할 예정이니까 그럼 하반기에 신차 효과가 나와서 하반기는 조금 기대해 볼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심리를 가져갈 수는 있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경기가 안 좋아서 안 산다는 말은 여기에는 딱 들어맞는 말은 아니다. 네, 왜냐하면 연초에 여러 경제 전문 기관들이 뭐 쉽게 말하면 대한민국에서 내로라는 기관들이 뭐라고 전망했냐면 올해 우리나라 전체 자동차 판매가 165만 대 정도 될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네. 작년에 163만 대를 했거든요.
그러면 1년 동안 2만 대가 늘어난다고 전망을 했었는데 네. 실제로 승용차만 4만 5천 대가 늘어났습니다. 네. 승용차만. 예. 그러니까 상용차는 한 1만 대 정도 5천 대 정도 늘어나고요. 그러니까 이건 뭐 전망이 다 틀린 거죠. 자동차 시장 자체의 성장성은 여전하다라는 말씀이신 그렇죠. 걸로.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예.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우리나라가 자동차 보유 대수가 2.6명당 한 대니까 네. 그 미국이나 일본과 같은 1.7명, 뭐 1.9명당 한 대까지 가려면 아직까지 성장 여력은 있다라고 보는 거죠. 현대차가 그래서 하반기에는 전 세계 시장에서 아주 전방위적으로 신차 공세를 하겠다라고 선언을 했거든요. 예, 예. 신차 뭐 어떤 차들을 내놓고 공세를 펼칠까요? 기본적으로 현대자동차의 볼륨 모델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회사에서 가장 허리가 되는 차 종류. 예. 그게 이제 뭐 소나타라든가 또는 뭐 아반떼라든가 뭐 투싼이라든가 이제 이런 예. 차들인데 투싼은 이미 이제 상반기에 새 차가 나왔고요. 소나타도 최근에 이제 엔진이 라인업 보강되면서 뭔가 이렇게 변신을 좀 줬고, 그 다음에 이제 아반떼가 사실은 현대차의 글로벌 시장에서 보면 상당한 주력 차종입니다. 네. 이제 아반떼가 이제 하반기에 5년 만에 완전히 얼굴을 바꿔가지고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국내에서 최근에 현대차가 위기를 겪는 게 이제 대형급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고급 세단, 대형 세단 쪽에서 수입차에 많이 밀리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대응할 수 있는 대형 세단, 에쿠스의 신형을 원래는 내년에 내놓아야 되지만 좀 당겨가지고 올해 내놓겠다. 그래서 수입차를 좀 방어하겠다. 뭐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틈새 시장이죠. 상용차 쪽에 좀 네. 미니밴 시장도 좀 들어가는 솔라티란 차종도 내놓고, 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쉽게 말하면 한 10종 이상의 뭐 완전한 새 차도 있고, 부분 변경하는 새 차도 있고, 아니면 연식을 바꿔서 좀 새로운 모습으로 포장을 하는 예. 그런 차종들을 내밀어서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늘리겠다 이렇게 전략을 딱 마음을 먹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현대차는 그렇고 전체적으로 볼 때 네. 우리 하반기 자동차 시장 네. 어떨까요? 판매가 상반기만큼은 좀 늘어날까요? 저는 제가 뭐 전문 연구원은 아니지만 예측치 못하게 상반기에 4만 5천 대가 승용이 늘었단 말이죠. 예. 하반기도 그 정도 늘어날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어떤 이유에서요? 일단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신차가 많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어제도 뉴스에 나왔지만은 정부가 개별 소비세 인하 카드를 만지작된다는 얘기가 이미 나왔습니다. 예. 이 얘기는 뭐냐면 개별 소비세 인하 얘기가 나오면 가장 민감한 게 자동차인데 일단 그 얘기가 나오면 자동차 판매가 위축이 확 됩니다. 네. 사람들이 안 사요. 그렇죠. 기다리죠. 그럼 어쩔 수 없이 개별 소비세를 인하를 해줄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몰고 갑니다. 자동차 업계도 그렇게 몰고 가요. 네. 그런 다음에 정부가 인하를 해주면 그때 본물처럼 터지면서 신차 판매가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수요가 다 이렇게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지연이 됐다가 그렇죠. 한꺼번에 좀 폭발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저수지에 물 담궈놨다가 갑자기 수문이 열리는 것처럼 예. 일단 개별 소비세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당장 다음 달이나 그 다음 달은 수요가 조금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네. 사람들이 대기를 해보는 거죠. 그러면서 신차도 기다리다가 제가 볼 때는 이제 9, 10, 11월, 12월까지 한 4개월 정도는 가파른 상승 곡선을 그리게 돼서 아마 상반기와는 비슷한 승용차 한 4만 5천 대 수준을 유지하지 않겠나, 증가분이. 그렇게 되면은 올해 우리 국내 자동차 시장은 거의 한 170만 대까지 올라갈 수 있게 되는 거죠. 당초 예상보다 굉장히 많이 늘어나게 되는 굉장히 많이 건데 늘어나죠. 그 시나리오대로 되라는 법은 없잖아요. 그렇죠. 법은 없는데 이제 예. 제가 쭉 상반기 판매를 나름대로 지켜보고 예. 저의 오랜 경험과 예. 조합으로 좀 지켜보니까 네. 그리고 이제 개별 소비세는 과거에서부터 얘기만 나왔다면 일단 수요가 위축되는 경향을 쭉 보여왔거든요. 네. 그런 걸 경험상. 봤을 때 예. 충분히 하반기에도 상승 여력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수출도 참 잘해야 될 텐데요. 그렇죠? 수출은 전략차 종 외에는 대안이 없습니다. 전략 차종. 예. 네. 이제는 그 나라 소비자 입맛에 맞는 차종을 만들어야지 네. 우리나라 소비자한테 입맛 맞는다고 중국 가서 팔고 미국 가서 팔고 이제 그런 시장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 나라 소비자에 예. 맞게 특화시켜야 되는 그런 전략을 써야 되는 거죠. 시장에 맞는 특화 전략을 가지고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게 수출에도 어떻게 보면 또 내수 시장 공략에도 그게 맞지 않나 싶기도 해요. 그렇죠. 네. 우리나라 국민들도 점점 소비 취향이 다양화되기 때문에 네. 그런 수출 나가는 차종도 살짝 내수에 얹어놓고 네. 이렇게 해가지고 제품 다양화 시켜가는 거죠.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토타임즈의 권영주 기자였습니다. 톡톡톡
이 음악은 김치가 맛있어질 때 나는 유산균 소리로 만든 캐논 변주곡입니다. 배추김치 톡톡 열무김치 톡톡 유산균이 9배 더 많아 진짜 맛있는 김치. LG 에이오스 김치 톡톡. 새로워진 산타페를 보았다. 그 어느 때보다 강렬하다. 새로워진 산타페의 운전석에 앉았다. 그 어느 때보다 편안하다. 부드러운 승차감과 강인한 외관. 모든 면에서 만족스러운 All around perfection. 산타페 더 프라임 탄생. New thinking, new possibilities. 현대자동차. 오늘도 하품하다 하루가 다 갔어. 착한 활력이 필요해. 기운이 뿅 생겨났어. 활력이 슝슝 생겨났어. 착한 활력 비타민으로 채워주세요. 착한 드링크 비타오백. 포르쉐 모터스포츠. 이것은 모든 포르쉐의 기원이며 모든 아이디어의 시작이며 스포츠카의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가는 끝없는 영감의 원천입니다. 그것이 바로 모든 포르쉐가 스포츠카인 이유입니다. Every Porsche. Sports car. 김경의 생생경제 4부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내일은 금요기획 있습니다. 대부업 금리 인하 논란 다뤄보려고 하고요. 치열한 토론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김은경이었습니다.